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프로젝트 다시 깃발되어의 MC 나경철입니다. 저희가 저희 타이틀이죠. 다시 깃발되어라는 타이틀에 맞춰서 이렇게 깃발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프로젝트에 총 5명의 깃발 릴레이 주자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을 누가 끊어주실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 60민주항쟁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 혼자로는 부족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주자로 모셔봤습니다. 역사학자 김재원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깃발을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현대사입니다. 현대사. 예.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건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한번 시작해보면 금방 끝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부하는 자세로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60민주항쟁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어디부터 알아보게 되나요? 한 장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딘지 아시겠어요? 남영동 대공분실 아닌가요? 남영동 대공분실인데 이 시기 우리가 오늘 다룰 역사적 그 시기에는 여기가 이제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장소였었던 거죠. 혹시 영화 1987 보신 적 있으세요? 봤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거의 첫 장면이죠. 여진구 씨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고문을 당했던. 맞습니다. 여진구 씨가 거기서 고문을 당해서 결국은 이제 죽음에 이렇게 되는 장면까지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게 벌어졌었던 이제 실제 장소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먼저 알아볼 게 이 남영동 대공분실인 건가요? 아니면 그 주인공이었던 박종철 열사? 벌써 말씀을 하셨네요. 네. 너무 정답을 먼저 얘기했네요. 어우 깜짝이야. 고친이 예. 억하고 죽었다. 너무 뭐랄까요, 유명하지만 참 어이없는 그런 대사죠. 놀랬습니다. 정말 놀라셨나요? 네, 놀랬어요. 아, 그래요? 네, 예상치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사건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60 민주항쟁의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그러면 그 박종철 고문치사가 어떻게 세상에 먼저 좀 알려지게 된 건가요? 일단 최초 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이시죠. 오연상 의사 선생님이시죠. 1987년 1월 14일이었고요. 이제 진료를 보고 계시던 선생님한테 응급실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학생 한 명이 조금 뭔가 심상치 않다. 가서 한번 상황을 확인해 봐라 라고 하는 연락을 받으시고 경찰관 2명과 함께 앰뷸런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남영동 대공분실이었었던 거죠. 중앙대병원 앰뷸런스를 타고 남영동으로 가게 됐는데 복도는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저쪽 끝에 창문이 하나 제대로 된 창문이 있더라고요.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무슨 뭔가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복도의 느낌이었어요. 박종철 군인 줄도 몰랐죠, 그때는. 웬 젊은 남자인데 물에 빠진 사람 같이 보였어요. 팬티만 입고 위에는 벗고 있었는데 전부 젖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사망 징후가 뚜렷하더라고요. 맥도 안 뛰고. 그렇다고 바로 사망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심폐소생을 시작을 했죠. 근데 한 번도 소생이 되질 않았어요. 이제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죠. 그랬더니 바로 그 형사들이 중앙대병원 용산병원 응급실로 옮겨서 전기 충격 같은 걸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오 선생님은 그 순간에 응급실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응급실로 가면 안 된다. 글쎄요, 왜였을까요? 거기서 사망 선고를 하면 사망 장소가 남영동 대공분실이 되는 거고
용산병원으로 가서 한 번 더 심폐소생을 하면 어쨌든 그때까지는 사망이 아닌 거가 되거든요. 그러고 사망 장소도 용산병원 응급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고 아무래도 병원에 미리 연락을 해서 준비를 좀 시키는 게 좋겠으니까 전화를 좀 쓰자고 그랬죠. 만약에 여기서 이 사체를 옮기면 병원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응급실장님이랑 보직 교수님들이 이걸 좀 막아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응급실 앞에 도착을 하니까 오현산 선생님한테 연락을 받은 의사 선생님들이 쫙 길게 막아선 거죠. 예. 응급실로는 못 들어간다. 만약 여기로 올 거면 영안실로 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니까 거기서 또 이제 경찰들은 굉장히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립경찰병원 영안실로 옮기게 됩니다. 예. 만약에 응급실로 들어갔으면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이름이 못 붙을 뻔했었던 그렇겠죠. 이건 그냥 의료사고가 예. 돼버리는 거니까 여기서 오윤상 선생님의 판단과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막아섰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그러네. 역사적 분기점이 됐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바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되게 신기한 것 같고, 사실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엄혹한 그런 네,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저였으면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 놓인다? 그러면 좀 패닉 상태에 놓였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1월 15일이죠. 1월 15일이 돼서는 주인공이 또 살짝 바뀝니다. 중앙일보 기자셨고요. 예. 신성호 기자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예. 이분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원래 이분이 검찰청 출입 기자셨는데 당시 검찰청 공안 4과장이셨던 이홍규를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홍규 과장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거 정말 큰일이야 이거 라고 하면서 이제 자리에 앉았었던 거죠.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섣불리 접근하면 그분이 입을 닫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일부러 아는 것처럼 그러게 말입니다 하고 맞장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서울대생이라며 그래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분이 어쩌다 남영동에서,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그때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 지금 있구나.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숨진 서울대 학생 인적사항을 모르잖아요. 서울대 학생 한 명 죽었다고 단순히 보도할 수는 없잖아요, 신문에서.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에 학원 담당 검사가 있었는데 김재기 검사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바로 검사를 향해서 제가 뛰어갔어요. 뛰어가면서 다짜고짜 그 숨진 서울대생 이름이 뭐죠? 하고 내가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떨결에 박종모더라 이러는 거예요. 학과는요? 그랬더니 언어학과 3학년. 그래서 바로 뛰어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신성호 기자님의 활약으로 묻힐 뻔했었던 사건이 세상에 딱 하고 공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세상이 이제 뒤집어진 거죠.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네네.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나름대로 이 사건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게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역사적인 아주 역사적인 역사적입니다. 기자회견을 예. 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발표를 한 건지,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87년 1월 14일이었고요. 하숙집에 이제 박종철 열사분이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경찰들이 찾아와가지고 끌고 가게 예. 됩니다. 이유가 있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박종훈이라고 박종철 열사의 선배였는데 마지막으로 찾아갔었던 사람이 박종철 열사셨던 거죠. 이 하숙집에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갔다라는 걸 경찰이 듣게 됩니다. 끌고 가서 계속 박종훈의 행방을 물어봤었던 거죠. 근데 끝까지 대답하지는 않으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문이 시작이 됐었던 거고요. 정확한 사인은 욕조에 이제 눌려서 질식사를 하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부 압박으로. 네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네. 뭘 것 같으십니까? 다음 주제요. 그 이후에 뭐 민주화 운동 이런 거 아닐까요? 아, 이거 맞습니다. 민주화 운동이긴 합니다만 네. 그때 민주화 운동 당시에 87년 민주화 운동 당시에 주로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아, 네. 네. 호헌 철폐는 호헌을 당연히 철폐하라 말 그대로 네. 그죠?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헌법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1985년에 총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이때 제1야당으로 신한민주당이 급부상을 하게 되거든요. 국회에서 직선제 개헌이 주요한 의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예. 그 전까지는 이제 직선제가 아니었는데 네. 직선제로 바꾸자 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국회에서 직선제 개헌이 주요한 의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예. 1980년에 한번 헌법을 바꿉니다. 음. 그게 이제 8차 개헌인 건데 네. 8차 개헌은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요. 이제 간선제고요. 7년 단임제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었던 전두환이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됐었던 네. 거고요. 85년 12월에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모이셔가지고 민주화 추진협의회, 민추협이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거든요. 예. 이제 민추협을 만들고 민주제 개헌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이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걸로 쫙 빨려 들어가는 시점이었었던 거예요. 바람이 불게 되는 거네요. 네, 네, 네. 제야 운동권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 운동 진영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크게 불고 있었던 시점인 거거든요. 정부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4.13 호헌 조치입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런 조치가 취해지다 보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그렇죠. 거죠. 근데 당시 아까 전에 이제 여러 운동 세력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국가의 방향성, 이런 나라였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방향성들은 사실 대단히 다양했어요. 근데 그 다양한 생각들 중에 하나의 공통분모가 이제 생긴 거죠. 그게 직선제였었던. 네. 이것만큼은 다 같이 모여서 요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자. 그래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공통분모가 생긴 겁니다, 이제는. 근데 그 상황에서 박종철 열사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이 지금 정부에서 은폐하고 왜곡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더욱더 그 반향이 컸었던 거예요. 은폐 왜곡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네.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부검을 하게 됩니다. 예. 부검을 하게 돼서 이제 질식사가 됐다라고 하는 걸 이제 결국 밝혀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거를 그대로 발표하지 국민들한테 않았어요. 예. 발표를 안 하려고 했었던 네. 거죠. 은폐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가 너무나도 뒤집어졌기 때문에 언론사에 대한 탄압이 있었지만 언론사들도 이대로는 아니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됐었던 거죠. (1월 17일에) 정구영 서울지검장이 제대로 된 사인을 물고문 혐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기자들한테 흘리게 되고요. 예. 그거가 다시 한번 기사화가 되면서 전국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찰에서도 조사 결과를 제대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혹행위에 의한 요절이다라고 하는 걸 시인하는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후에는 좀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이제 뭔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건 주도자로서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가 구속이 됩니다. 예. 결국 두 사람이 이제 서울 남부구치소로 수감이 되게 되는데, 예. 이게 우연의 우연들이 계속적으로 겹치게 돼요. 네, 당시에 이제 구치소 보안계장이셨던 분이 이제 안유 선생님이신데요. 예. 이 안유 선생님이 이 두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관련자가 3명이 더 있다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둘만 있는 게 아니다? 네네. 고문에 참여했었던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밝혀낸 거죠. 예. 또 우연인데요, 이것도. 이 남부 구치소에 이부영 당시 민통령 의장님, 상임 의장님이 여기 수감이 돼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안유 회장님이 이제 이부영 선생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부영 선생님이 그걸 쪽지로 쓰게 된 거예요. 당시에 조금 그래도 친하게 지냈었던 분이 또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한재동 교도관님이신데 그분에게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걸 세상 밖에 전달을 해달라고. 하루는 또 갔더니 야 제동아 볼펜하고 종이 좀 주라. 지금 이 경찰들이 가짜 조작돼 갖고 들어온 거 밝혀졌다. 종이하고 이 볼펜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볼펜하고 이제 넣어줬어요. 넣어주고 그 이튿날 이제 퇴근길에 또 들렸죠. 거기다가 이제 참 뭘 적어서 이제 주더라고요. 그 경찰들 그 조작된 사건이 싹 적혀 있더라고요. 이제 저 뭐 2사람이 아니고 5사람이다. 뭐 그런 식으로 다 적혔어요. 이 쪽지가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등장을 해야죠. 신부님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김승훈 신부님이랑 한세웅 신부님한테 이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든 세상에 좀 알려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1987년 5월 18일에 5.18 민주화운동 7주기 네. 그 7주기 미사 때 이거를 세상에 폭로를 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 뭐 세상에 그야말로 뒤집혔겠네요. 난리가 났겠네요. 네. 이제 더 이상 전두환 정권에 대한 5공화국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을 찍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재단의 이 미사에서의 이 폭로가 60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정치권 그리고 제야의 민주화운동 세력들 그리고 학생운동 세력이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하나 만드는데 보통 이제 국본이라고 예. 많이들 부르는 단체거든요. 플레임이 좀 깁니다. 네.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예. 줄여서 국본. 국본이 네.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국본에서 날짜를 정합니다. 대국민 집회를 한번 마련해보자라고 해가지고 6월 10일로 날짜를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6월 10일의 하루 전날 6월 9일에. 6월 9일 날 또 굉장히 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연세대 정문 앞에서 6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라고 하는 시위를 따로 개최를 하게 되거든요. 예. 바로 이때 이제 경찰이 이제 체류탄을 네. 원래 이게 위로 쏴야 되잖아요. 네. 위로 쏴서 이렇게 이제 시위를 이제 해산시키는 목적으로 위로 쏴야 되는데 시위대를 향해서. 향해서 네. 이제 직선으로 쏘게 됐고 그때 이제 앞장서서 시위를 주도하던 한 분이 체류탄에 맞아서 쓰러지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예. 된 거죠. 혹시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유, 너무나 잘 알죠. 연세대 하면 네. 또 떠오르는 분. 이한열 열사. 맞습니다. 맞죠? 네. 이한열 열사가 체류탄을 이제 직격탄으로 이제 맞은 거죠. 이렇게 맞으시고 이제 쓰러지셔서 머리에서 피가 나는 사진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사진이 중앙일보랑 뉴욕타임스 일면 머리 기사로 나가요. 전 국민이 본 거예요. 그것도 대학생, 그렇죠. 학생, 굉장히 어린 학생이 폭력적인 경찰의 어떤 그 만행에 의해서 사망하는, 이때는 사망을 안 했지만 예. 쓰러져서 피를 흘리는 걸
이 신문으로 다 같이 봤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전국적으로 전 국민적 항쟁으로 이어지게 됐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6월 10일 당일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당시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뭐 주최 측 통계로는 100만이 넘었다고 하고요. 100만 명이 한 자리에 있는 걸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00만 명. 못 본 것 같죠. 네. 못 본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거든요. 전 국민이 지금 이제 다 나왔다? 네,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끝을 향해 이제 거의 달려오고 벌써요?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마지막 주제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근데 얘기를 안 나눈 부분이 있는 게 그 네. 60 항쟁의 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가 궁금하거든요. 네. 6월 내내 이어집니다. 6월 내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정권에서 이대로 이걸 넘어갈 수는 없게 된 거죠. 2달 전에 이제 4.13 호원조치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뭔가 책임지고 무엇인가 발표를 해야 될 시점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항복선언입니다. 그쵸. 백기투항인 네. 거죠. 그때 이제 하게 되는 그 발표가 그것이 바로 6.29 선언입니다.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양을 실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그래서 결국 직선제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 있겠죠. 예. 그게 이제 개헌인 건데요. 이게 사실 9차 헌법 개정이거든요. 9차 헌법 개정이 지금까지도 이때 개정된 헌법이 지금까지도 유효한 건데 헌법의 전문 정도는 혹시 읽어보신 적 있어요? 헌법을 제대로 읽어보진 않은 것 같아요. 그 헌법 전문이라는 게 이 헌법이 갖추어야,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 갖추어야 할 민주주의의 어떤 그 가치를 한 문장 안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 전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네. 좀 다시금 우리가 염원해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예. 헌법도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 기념관도 우리가 그 소중함을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연구자들이 특히 역사 연구자들이 답사를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이 벌어졌었던 공간이 주는 좀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맞아요. 좀 강렬함이라는 게 예, 조금 예.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수업 시간이든 영화든 뭐 미디어든 뭐 박종철 열사가 어디에서 참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이야기를 들어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뿐 좀 멀게 느껴지죠. 네, 멀게 느껴지는데 그 유리판으로만 딱 가려져 있고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신 곳 바로 앞에까지 갈 수 있고 예. 그러면 그 뭔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역사적 사실이 있는 공간을 갔을 때 주는 느낌이 정말 다른 것 같고 그야말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정말 생각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김재원 선생님과 60 민주항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오늘 소감 말씀 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이랄 게 있을까요?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김재원 선생님과 좀 인사를 나누고요. 저는 다음 깃발 주자와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